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죠.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 범위, 강도를 고려할 때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던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자, 이런 논란들이 왜 비롯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이해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설명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문제를 Back to the Basic, 가장 근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기술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블록체인,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접근하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혁명이죠. 이러한 기술들을 왜 융합하는가? 바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욕망의 융합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롭게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겠죠. 산업은 뭔가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면 산업이 되나요? 아니죠. 산업은 소비와 순환되어야지 산업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 이것이 산업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욕망, 즉 소비를 관장하는 욕망을 다루는 인문학 관점이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사회 관점이 아니고 주로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접근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욕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을 좌우하는 요소죠. 생산의 80%는 기술혁신, 20%가 자본과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의 본질로 보겠습니다. 생산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순환 관점, 즉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통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맥킨지가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죠. 기원 후 100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 산업혁명 기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1인당 GDP와 인구 증가는 정확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이 당시 GDP 증가란 거죠.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계혁명만이 아니죠.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와 공진화한 혁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산업혁명은 어떤 해석일까요? 1인당 GDP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먹고 살 것도 축적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전기혁명으로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공진화를 이룩하게 되었죠. 3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 그림은 화살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의 감소입니다. 지난 45년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정보혁명, 즉 우리 IT 혁명이 사회 연결 욕구를 충족시킨 결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존하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즉, 산업혁명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욕망의 공존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와 공존화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구와 공존화하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 사회 연결 욕구와 공존화한 혁명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많이 보던 그림이죠.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과 소비를 좌우하는 기술과 욕망의 공존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즉, 지능혁명이 인간의 자기 표현 욕망을 충족하는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욕망, 특히 지난 20년간 새로운 일자리들은 자기 표현 욕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유튜버, 이런 모든 주요 직업들은 새로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 욕망은 자아실현 욕망으로 갈 것입니다. 즉, 욕망과 기술이 공존화하면서 물질 단계에서 사회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인의 단계로 점점 진화해 나갈 것이고, 이 단계에 따라서 욕망 충족의 크기, 즉 행복의 크기도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을 경계로 해서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욕망 중심의 사회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문학도를 뽑는 것, 애플이 우리는 기술과 인문학의 인터섹션에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페이스북이 우리는 기술회사인가 묻는 것, 이 일련의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 세계의 풍요로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3간의 한계에 있죠. 물질의 세계입니다. 소유의 원칙이죠. 자원을 가진 것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드라마를 anytime, any place, any device,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욕망 충족이 쉬워졌지만 허망합니다. 뽀샵을 해서 주름살을 없애도 실제 주름살이 없어지지는 않죠. 이래서 이러한 가상세계에 최적화된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세상이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는 두 가지 융합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폼, 현실을 가상으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이 두 개의 기술 융합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소유와 공유의 욕망 충족. 자, 어느 게 어려울까요? 기술 융합이 어려울까요? 욕망의 융합이 어려울까요?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위한 욕망이죠. 현실과 가상의 융합, 기술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입니다. 자, 우리 1단계 기술 융합의 단계에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는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죠. 정보로 이루어진 비트의 세계에는 복제와 편집이 너무나 쉽습니다. 리믹스를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융합의 영역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로 융합을 한다 치더라도 우버, 에어비앤비, 원격 의료 이러한 갈등은 기술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욕망의 융합, 제도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융합 부문에서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스타트업의 대명사죠. 1조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 이러한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한 개의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되니까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니콘들이 급속히 등장하죠. 분기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2014년도가 되니까 이들이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해요. 2005년도가 되니까 이제 15년도가 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유니콘의 등장 빈도가 100배가 증가한 겁니다. 거대한 변화죠. 유니콘의 70%, 이 70%의 유니콘들, 70%의 스타트업이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불법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니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실 세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죠. 이들은 오프라인과 1:1 대응되는 온라인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의 한계, 즉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죠?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에 의해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킵니다. 이것을 온라인 세상에 보내면은 현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죠. 저는 미치오 카쿠의 얘기를 따서 평행 모델이라 얘기하는데 통상적인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편집과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은 제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맞추게 되죠. 현실 세계가 최적화됩니다.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오프라인과 1:1 대응되는 온라인 지도와 모든 자동차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 결과 이제 내비게이터는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최적의 길을 알려줍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줍니다. 예측과 맞춤이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가치 창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5조의 새로운 사회 가치를 만들게 되죠. 그걸 왜 내비게이터에서만 하죠? 이것을 공장에서 하고 병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호스피탈, 스마트 스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그것은 구축 비용이 공짜가 아닙니다.
자,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비용 공짜가 아니죠. 이러한 수집 비용이 이제는 거의 한계 비용 제로에 육박해 갑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저장 비용이 지난 20년간 1억 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CPU 속도는 100만 배 빨라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오픈소스화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이 어디서나 성립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최적화하는데 가상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최적화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온다. 이 비용이 한계 비용 제로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육체의 확장, 근육의 확장이죠.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확장, 3차는 신경망의 확장, 4차 산업혁명은 지능, 뇌의 확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뇌를 볼까요? 뇌는 오감을 통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해마와 대뇌피질의 기억을 하고 전전두엽이 해석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자, 이러한 뇌의 활동과 4차 산업혁명은 동일하죠. 오감의 역할을 IoT가, 해마와 대뇌피질의 역할을 클라우드가, 전전두엽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행동의 역할을 로봇이 합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수집, 저장, 분석,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만듭니다. 디지털 트윈이죠. 이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면은 가상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최적화를 해서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옵니다. 그 과정은 1단계는 인간의 오감과 같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이 현실을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바꾼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죠? 네,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마치도 해마와 대뇌피질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전전두엽과 같이 최적화를 해서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야, 어느 길이 제일 좋아 맞추어줍니다. 그럼 현실 세계가 최적화돼서 스마트한 교통이 만들어지죠.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공장에서 하면은 공장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4단계, 1단계 데이터화, 2단계 정보화, 3단계 지능화, 4단계 스마트화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과정에서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4단계는 육체와 뇌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캐터필러는 제조업이지만은 제품을 팔고 나서 아몰라가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역할이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정보화를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능화를 해서 고장 부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은 중장비의 비포 서비스 시장이 창출됩니다. 이제 제품, 프로덕트는 서비스와 결합하는 시스템으로 융합하게 되죠. 제조업 사라집니다. 서비스업 사라집니다. 제조 서비스업이 살아남는 것이죠. 유통업의 아마존도
고객 정보를 데이터화한 결과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진화했더니 스마트한 결과, 즉 발주전 배송 서비스.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8%야.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미리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4단계 데이터와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은 구현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은 제품은 이제 서비스하고 결합합니다.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 저장, 분석. 각 단계에 도입되는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이래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순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디지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결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정말 거대한 흐름이니 수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마땅히 컨설팅 모델을 만들고 있죠. 프라이스 와터하우스, 어른스트 앤더 영, 보스턴 컨설팅 그룹, 수많은 컨설팅 모델 중에 대표적인 BCG 그룹의 9필라 모델은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IoT,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뮬레이션, 이 9개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싸죠. 문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완결성도 미진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사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K선의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했죠. 우선 1단계는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단계입니다. 현실 세계는 뭐가 있나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간이 있습니다. 이 3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은 각각 요소와 관계, 즉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몇 개죠? 3 곱하기 2, 6개입니다. 즉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데이터화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상세계 클라우드에서 모아서 빅데이터가 되는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지능화를 하게 됩니다. 3단계죠. 그러면은 예측과 맞춤,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어느 길이 제일 좋아 알려줍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려면은 그냥 안 되죠.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의 반대가 되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6개로 구성했습니다. 4단계 스마트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은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4단계로 융합하고 이 4단계에 필요한 총 12기술 더하기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은 현실을 데이터화시키는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처리해서 지능화한 결과를 아날로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은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대부분 등장한 기술들이죠.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제레미 리프킨이 반발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한계 비용 제로화가 되는 기술적 이네이블러가 4차 산업혁명의 애널로그 트랜스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은 코스트를 절감하고 애널로그 트랜스폼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고 있죠. 각각 이피션시와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4단계 트랜스폼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식화시킨 것이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현실 세계는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 안전이라는 9가지 요소로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죠. 이 9가지 세상을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기존의 산업기술의 트랜스폼 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 이미 존재하는 오프라인의 레거시 데이터와 새롭게 IoT와 LBS에 의한 공간 데이터, IoB와 SNS에 의한 인간 데이터를 현실 세계로 데이터화시키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정보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컨버전스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지능화해서 그 결과를 다이버전스, 발산의 과정이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위치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은 컨버전스, 융합이죠. 그러나 개개인에게 자동차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건 다이버전스의 과정입니다. 여기 6개의 스마트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4차 산업혁명 프로세스는 이 모델 속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이 4단계로 융합하는데 이 단계에서 현실과 가상이란 두 개의 세계는 서로 1:1 대응되어 있죠. 이것을 디지털 트윈, 저는 평행 모델이라 그럽니다만은 디지털 트윈이고 이 두 세계를 시각화하고 동기화시키는 연결 기술이 CPS 기술, 협의의 CPS 기술입니다. 광의 CPS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죠. 자, 현실 세계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별 집을 바라봤을 땐 전체 구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융합의 데이터의 세계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파이프나 도시가 데이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시각화시키고 동기화시키는 CPS 기술에 의해서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가상은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사가 요리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인공지능이 요리하면 맛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자라의 신모델, 넷플릭스의 맞춤 추천, 아마존의 발주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더불어 욕망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욕망의 융합, 바로 규제 개혁이죠.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사회가 융합합니다. 자, 기술, 생산, 그리고 사회, 욕망의 결합집이죠. 기술, 사회가 융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도, 즉 갈등, 욕망의 갈등 요소를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은 산업, 즉 기술과 시장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기술이 가능성을 만들고 제도가 걸림돌을 제거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술 사회 융합을 만드는 개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해서 스마트화시키는 이 4단계 프로세스 단계마다 중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진입을 원활하고 네거티브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은 10위권, 제도 경쟁력은 70위권.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제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을 하는 규제죠. 데이터 쇄국주의는 데이터 균형주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완전 보호해서 공공정보를 제한하면 4차 산업혁명은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19세기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쇄국주의의 결과죠. 개인정보를 익명화 활용하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개인정보와 공공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바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은 이미 90%를 넘어섰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공유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수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합치더라도 불과 12.2%,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막혀 있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예측 맞춤할 데이터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디지털 사회와 미래 포럼을 기점으로 두 번의 포럼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 2018년 1월 과기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국회에 규제개혁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5월 달에는 국회 4차 산업 특위에서 저희가 제출한 국가 로드맵 보고서를 기반으로 152개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특히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을 최우선 특별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 공공부문 클라우드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그 결론이 만들어지고 8월 대통령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도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 대통령은 831 선언을 했죠. 첫 번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두 번째 공공데이터의 개방, 세 번째 클라우드 우선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누군지 당장 알 수 없는 가명정보는 제한적, 사전 규제를 통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익명화된 정보, 웬만해서는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적극 옵트아웃, 사후 규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강화해준다.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은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원칙은 네거티브 개방을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개방해준다.
클라우드 우선 원칙에서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가지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사용을 하되 금융, 교육, 의료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둔다.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늦었죠. 자, 이번에는 금융혁명과 핀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신뢰가 있는 숫자와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돈의 중요한 요소 숫자와 신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숫자이면서 신뢰인 것이죠. 금융은 본질적으로 기간의 미스매치, 규모의 미스매치, 가치의 미스매치를 메우죠. 그래서 중간에 서드 파트로서 뱅크가 신용을 제공하고 여기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는 가치와 보안과 연결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금융에 저비용, 실시간, 맞춤형 금융이 도래합니다. 바로 빅데이터와 보안 연결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핀텍입니다. 중간에 트러스티드 서드 파트로서의 금융의 역할을 네트워크가 대신하게 됩니다. 가치는 신용 분석과 투자 분석을 빅데이터가 하고, 보안은 위치 개방과 생체 인증의 인증 기술로, 연결은 플랫폼으로 하게 됩니다. 핀텍은 보안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핀텍의 양대 플랫폼인 보안 연결과 빅데이터를 보면은 누가 누구와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은행 대신 네트워크가 합니다. 그리고 이들 수요자, 얼마나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있는가, 투자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죠. 금융의 스마트화가 핀텍으로 갑니다. 그러면 핀텍을 통해서 아마존이 초기에는 안 팔리는 롱테일 판매를 통해서 바스앤노블과 경쟁을 했죠. 이후에 아마존이 이 바스앤노블의 영역을 완전히 점유해 갔듯이 핀텍도 롱테일의 소규모 금융과 소액 대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언젠가 이 메인스트림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죠. 지금까지 금융은 안전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위험하지만 편리한 거래를 합니다. 서명도 안 하죠. 그런데 집을 거래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해서 안전하지만 불편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기존 금융이 있었는데 핀텍은 이 스펙트럼을 이동시켰죠. 안전하고 편리한 혁명, 기술로서 뒷받침합니다. 한국은 어디 있나요? 아마도 여기 있죠. 바로 공인인증서의 커다란 기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핀텍의 유형들을 보면은 핀텍은 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증권, 투자, M&A 모든 분야가 핀텍으로 바뀌고 있죠. 납세를 제일 끝에 둔 이유는 기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핀텍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결제로부터 시작하죠. 결제는 뭐냐? 그냥 연결입니다. 내가 저기서 물건을 샀으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제는 핀텍의 출발점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제는 기술이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90년대 한국에서 이니시스 같은 결제 툴들이 있었죠. 우리는 페이게이트가 1997년도에 알리바바보다 6년 먼저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기술로 출발한 결제가 기록이 빅데이터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리바바는 한국보다 6년 늦은 2004년도에 출발하지만 이들이 8천만 명의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대출의
남들보다 더 빠른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됐죠. 실시간으로. 공사은행이 일주일 걸리는 것을 비용 안 들이고 실시간 만에 하고 디폴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당연히 수익이 나죠. 따라서 투자, 보험, 은행으로 확산돼 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급결제를 통한 데이터의 확보였습니다. 자, 송금 환전은 간단합니다. 바로 결제와 동일하죠. 단지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내면 결제, 안 사고 보내면 송금이죠. 환전은 한번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환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거래 기록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결제보다는 송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단한 앱인 토스는 무료 송금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바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죠. 이미 한국의 유니콘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핀텍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핀텍 페이먼트는 수수료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위챗이나 애플페이에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레거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핀텍은 이제 소액대출과 투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핀텍의 2단계 진화는 단순한 연결하는 프론트 앱 오피스뿐만 아니라 백 오피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은 고금리, 저금리 두 개밖에 없죠. 중금리 시장이 없습니다. 왜? 한국에는 신용평가로 시장 세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개인 자산 관리, 자산 운영 등의 수많은 핀텍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넷 은행들이 종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넘어서 온라인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텍의 진화에서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과 무점포를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의 레거시 비용이 적습니다. 결국 규제가 없다면 인터넷 은행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번들링 오브 뱅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M&A도 핀텍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앱, 이러한 프라이빗 마켓 네트워크, 마켓이면서 네트워크인 이러한 M&A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회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M&A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엑시얼, 캠리크트, 머지아이드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고객과 온라인에 걸쳐서 고객을 발굴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딜러가 오프라인 딜을 추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후 평가 관리와 보상은 또 온라인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발생, 수집, 저장되면서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핀텍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핀텍 기업의 역할, 금융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인하우스보다 아웃소싱, 그리고 이제는 투자 펀드를 통해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핀텍 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1, 2차 산업혁명을 만든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의 가상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또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융합되죠. 융합의 매개체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결정되죠. 즉, 데이터의 질과 양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 경제의 소유 경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보와 실물이 일치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와 실물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온라인 세상이 생겼고 이 시장의 규모가 5% 정도 됐죠. 온라인에 권력이 집중했지만 5%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와 실물이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보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러한 신뢰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세 유럽의 인쇄 허가증 출판에 대한 검열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보를 독점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과 인쇄술의 발달로 정보와 지식의 독점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는 지금도 독점되고 있죠. 즉 1, 2차 산업혁명의 물질기술 시대에는 플랫폼이란 개념이 없었죠. 디지털 트랜스폼이 만든 온라인 세상이 정보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죠. 4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하면서 사물이 다시 플랫폼으로 융합되죠. 물질 소비와 생산을 우리가 협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물질과 정보가 분리됐다는 문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직접 사지 않죠. 정보를 보고 사는데 물질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편 이 플랫폼의 경제 규모의 50% 이상이 집중되니까 이제는 네이버, 구글을 믿을 수 있는가? 집중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간,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신뢰 문제, 즉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플랫폼이 등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블록체인 개별 기술들은 이미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 근 20년 전에 대부분 개발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진화가 신뢰기술 블록체인 등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블록체인이 되든 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신뢰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핵심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신뢰의 기술입니다. 정보와 실물의 일치, 권력 분산 두 가지를 해나가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블록체인은 기술의 융합, 암호금융, 인터넷 2.0, 신거버넌스, 핵심은 다 뭐죠?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 구축 방안으로서 우리는 남유럽과 북유럽의 차이를 알죠. 북유럽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금을 냅니다. 남유럽은 신뢰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결국 그 차이가 양쪽의 차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뢰,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신뢰가 뭔가요? 투명하고 반복되는 공유 사회가 신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거기서 신뢰가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신뢰는 짧은 신뢰 구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 신뢰 기술이 등장한 거죠. 바로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인간을 공유하는 블록체인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블록, 즉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래를 블록으로 모아서 그것을 체인화시키면 시간이 되죠. 그걸 우리 모두가 공유합니다. 이것이 분산 신뢰의 기술, 과거 집중 신뢰에 반대되는 기술이죠. 자, 우리 블록체인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둘이 거래하면 뭐 할까요? 맨 처음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 시간을 찍죠.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해야죠. 자, 그러면 거래는 됐어요. 그러면 블록을 만듭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래를 다 모아요. 그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블록이 됩니다. 기간 원장이 되죠. 한 기간 중에 원장이 되고 여기에 또 나중에 조작이 안 되도록 비대칭 암호화를 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계속 모아요. 그럼 블록 간 연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조작이 안 되게 비가의 해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산 합의로 검증을 하고 여기에 게임 이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이 되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한 분산 원장이 될 수도 있고 분산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분산 통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암호 통화를 보겠습니다. 암호 통화를 보면은 1세대 비트코인 이전에 0세대가 있습니다. 빅골드, 닉 자브란 분이 디지털 골드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닉 자보라는 주장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본인은 거부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분산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은 프루프 워크라는 굉장히 저효율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고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이를 보완하는 분할을 하게 되죠. 이로써 코인에서 토큰들이 만들어집니다. 2세대 이더리움은 천재 비틀리 부터린이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속도를 우선 올리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튜링 완전 언어로 앱을 만들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를 이용한 각종 토큰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ICO가 확산됩니다. 속도를 더욱 올리기 위해서 프로프 오브 워크를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바꾸는 캐스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는 이러한 비용과 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위임형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무비용의 실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스티밋을 만든 댄 라리머가 EOS를, 이더리움의 CEO였던 찰스 호스킨슨이 에이다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화의 핵심은 비잔틴 문제에 수반된 합의 기술이 진화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합의 기술입니다. 근데 합의 기술이 왜 생겼는가요? 문제는 거래와 검증을 분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와 검증을 통합시킬 수 있다면 이런 합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서 아이오타로 얘기되는 탈 블록체인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는데 전 세계는 침체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분개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2008년도에 내게 됩니다. 정부 권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극대화하자. 국가가 정부 개입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을 옹호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정작 오스트리아 학파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튼 2008년도 그 유명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인데 논문 전문은 여기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 논문을 한번 서문만 보면 전체가 이해되죠. 자, 비트코인은 뭐냐? 피어-투-피어 버전 오브 일렉트로닉 캐시. 피어-투-피어 버전 오브 일렉트로닉 캐시다 이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그니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서명되어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는 거래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다시 검증하는 프루프 워크, 이거는 거래죠. 거래가 만들어지고 거래를 검증하고 그러면 거래는 된 거죠. 자, 이래서 사토시가 이러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죠. 시간대별로 암호화되어 있다. 그리고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즉 둘만의 거래는 시간대별로 암호화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죠. 은행을 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은행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인터넷에 활동을 할 때도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을 통하죠. 중앙 서버, 중앙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하려면 직접 거래합니다. 피어 투 피어. 어떻게? 피어 투 피어로 거래 타임스탬프 찍고 서명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검증해야죠. 누가 검증하나요? 중앙 서버가 없이 모두가 검증하죠. 이래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독과점 플랫폼이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플랫폼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양대 기능으로 거래, 검증 두 가지죠. 모든 거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의 기술은 전자서명, 타임스탬핑, 그리고 이것을 암호화로 보완을 하죠. 검증은 이것을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P2P 네트워크 동기화로 하고 이것을 보상해주는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 검증을 하느냐, 특정인 사후 검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누어집니다. 자, 비트코인의 기술들을 우리 볼까요? 우리 도토리 사이버머니 옛날부터 썼습니다. 소리바다 토렌토 옛날부터 썼죠. 그리고 전자서명 우리 공인인증서에서 맨날 하는 거죠. 툴툴거리면서. 자, 이거 다 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검증 기술이 있습니다. 거래를 검증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비잔틴 장군 딜레마. 이 문제는 이미 1980년대 수많은 논문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죠. 비잔틴 장군 문제 이런 겁니다. 이 비잔틴 장군들이 성을 공격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메시지가 오겠죠. 지금 하자. 믿을 수 있느냐? 중간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죠.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문제는 비잔틴 장군입니다. 왜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산 합의란 게 원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권력을 분산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여기는 에너지 환경 문제가 들어가고 또 처음에는 이것을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일부가 에이직과 같은 에이직 부스팅을 해가지고 불균형한 독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80% 이상의 마이닝 파워를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이닝 풀들이 등장하면서 마치도 공장처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세상이 아닌 거죠. 이게 마이닝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얻은 거는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일이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자, 마이닝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가?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싱가포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죠. 여기서 잠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정확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법정화폐는 피아트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트가 법정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를 일부가
버추얼 커런시가 됩니다. 가상 통화가 되죠. 예, 이게 가상 통화입니다. 도토리 같은 거죠. 그리고 그중 실제 컨버터블한 돈들이 예, 이게 가상 디지털 바우처 같은 게 되죠. 그리고 그 웹머니 같은 것은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것을 테크놀로지 가지고 보안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부여한 것이 크립토커런시입니다. 이게 뭐라고 번역되나요? 이거는 암호, 이거는 통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상 화폐란 거는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죠. 예. 이건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는 피아트예요. 법정화폐. 그리고 법정화폐 10배 정도 되는 통화, 커런시가 돌아다니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화폐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각종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그 상품권 전부 다 통화들입니다. 우리는 암호 통화라고 써야 됩니다. 크립토 커런시는 암호 통화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통화가 이제 진화하죠. 자, 1세대 비트코인. 그리고 여기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프로프 워크로 하고 블록체인 간격은 약 10분. 그리고 확정 판단 1시간. 지금 요즘은 블록이 많아지게 되면은 블록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떨 땐 하루 이상 걸립니다. 수수료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10,000원을 넘어서요. 그럼 우리 4,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10,000원 수수료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으로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스크립트 언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 조건 언어를 만들 때 일부러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디도스 공격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모자랐죠. 결국 이건 자산의 신뢰입니다. 이게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성격이죠. 비트코인은 절대로 일반 통화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기술입니다. 적어도 프루프 워크가 갖고 있는 한계죠. 너무나 분산됐습니다. 자, 2세대 비틀릭 부터린이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블록 생성 간격을 또 줄이고 확정 판단에도 몇 분이 소요되고, 그리고 역시 수수료도 소액 몇천 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 쓰기는 어려워요.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CO를 통해서 주식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스마트 계약 언어를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디도스 공격 때문에 걱정했던 투링 완전 언어를 만들면서 대신에 그 완전 언어 이름이 살리디티죠. 만들면서 대신에 가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가스를 있어야지 쓸 수 있게 하니까 디도스 공격을 그걸로 막은 거죠.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거는 계약의 신뢰를 제공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세대 암호화폐 EOS나 ADA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Delegated Proof of Stake입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하는데 이것도 지분 증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한다는 거. 뭐가 똑같아요? 주식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평행 프로세싱 하고, 이거는 이더리움도 지금 샤딩을 추진하고 있죠. 자, 평행 프로세싱하고 이 속도를 무지하게 빨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없애겠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더욱 쉽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OS가 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EOS는 이더리움 OS입니다. 자, 그래서 Decentralized Autonomous Committee를 만들겠다. 자,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각각 댄 라리머와 호스킨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티밋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CEO였죠. 여기는 비로소 화폐 신뢰를 제공한다. 근데 문제는 있죠. 자, 딜리게이션 하는 이 사람이 전 세계, 예를 들어서 EOS는 12명인가 되죠? 12명이 짜고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신뢰는 떨어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늦지만 신뢰는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이 패러독스입니다. 이런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서 이 자동차 렌트,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렌트 계약, 이런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동 전산을 하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죠. 주택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자동으로 됩니다. 납품했을 때 대금 안 준다? 검수하면 대금 지급이 자동화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ICO가 이더리움으로 인해 가지고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최초의 ICO 이후에 초기에는 주로 ICO가 주로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ICO 금액도 증가, 양과 금액도 증가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ICO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4사분기 같은 경우 벤처 캐피탈 투자의 16배가 ICO였죠. 이제는 IPO에서 ICO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ICO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ICO 발행은 문제가 오프라인에서 발행을 했는데 유통은 온라인에서 됐죠. 도대체 어떻게 규제하라는 거냐. 발행 이후는 국가 규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특히 Know Your Client 하고 자금 세탁, 엔티마니 론더리의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에서 증권 규제, 즉 호의 테스트로 증권제도 편입하겠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증권인가 아닌가 해봤더니 대부분의 ICO의 90% 이상은 증권이더라. 그러니까 규제에 들어간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리버스 ICO.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발행했던 기업들이 IPO했던 기업들이 ICO를 다시 합니다. 텔레그램이 대표적인 예죠. 또 하나가 STO라는 게 등장합니다.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그래서 여기서는 토큰의 특정 거래자를 지정하는데 그걸 49인 이하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모 기준이 안 되니까 SEC과 같은 증권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복잡하게 진행합니다. 집중하면은, 집중 의사결정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분산하면은 굉장히 민주적이죠. 예. 그런데 해보면 결국 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조직화되는 이런 생명 구조 형태로 진화합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는 것도 비트코인의 완전 분산에서 지분 증명을 하려는 이더리움을 거쳐서 선임하는 EOS로 갑니다. 분산의 민주화, 집중의 효율화를 우리가 모은 생명의 자기 조직화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파이널 골은 뭔가요? 실시간, 안정성, 거래비용 제로, 확장성, 익명성, 그리고 자금 추적, 그리고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이더리움은 주식으로, 이후에서는 화폐로 진화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3세대 암호화폐 3대 과제를 첫 번째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상호 운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상호 운영성의 대표적인 건 거래소를 없애라는 겁니다.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래소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채굴하고 사용하는 거죠. 왜 그래합니까? 그래서 타코인과 교환성을 이제는 암호화폐들이 스스로 내장하기 시작합니다. 은행권과 호환성을 내장하죠. 그러면 거래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모든 룰을, 운영 룰을 처음 만든 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재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비영리 재단이 이끌어가는 게 일반화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 문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느라고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비잔틴 장군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글쎄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권력입니까? 신뢰입니까? 잘 관리하는 권력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잔틴 장군 합의 기술을 풀기 위해서 권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싼 민주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단순한 합의 기술로 신뢰를 해결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많죠. 값싼 집중합니다. 또 이걸 또 다시 뛰어넘어가는 탱글이라는 게 또 등장하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래서 기존 제도권과 충돌이 극소화되고 비전된 잠금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신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단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술 개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 기술이 개발되죠. 당장 사회적 가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거래 증명, 보안 인증, 투표 등록 이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은 분산 원장 기반 은행 송금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고, 어댑트는 IoT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리눅스 재단의 하이퍼레저를 활용하고 있죠.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산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관리 주체가 없지만은 비전틴 잠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암호화폐로 보상해야 되고 따라서 고비용 고신뢰가 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 집중돼서 단일 주체가 하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하는데 비전틴 잠금 문제 필요 없고 저비용 저신뢰가 되죠. 증권거래소나 국가암호화폐가 됩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그 사이가 되고 대부분의 지금 발달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리플, 스텔라, 스티믹, R3CV 등이 있죠. 문제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목적에 따라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냐? 없으면 블록체인 도입할 필요 없어요. 분산시키지 않는데. 그 다음에 허가된 사용자만 할 거다? 그럼 프라이빗. 그 다음에 관리를 지정 관리자가 필요하다? 컨소시엄. 모든 사람이 관리한다? 참여자. 즉 거래자와 합의자 이 두 개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비즈니스 모델과 테크놀로지, 리걸 레귤레이션, 오퍼레이션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핵심이 뭐냐면 분산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 왜 중요하냐? 인터넷 이전에는 두 개의 회사는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엣지 단에서 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이만큼 우리가 효율성이 올라갔죠. 이제는 중간 단에서 다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여기 수출 회사가 있고 수입 회사가 있다면은 수출 수입 회사의 서류 프로세싱이 그대로 공유돼 나가는 거죠. 조직 간 검증 시간과 비용 당연히 절감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하이퍼 레저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재단이 관리를 하죠. 15개 노드로 문제를 풉니다. 이것을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노드로 하는데 10만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목표. 이 정도는 비자 카드에 못지 않죠. 결제 완료성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 계정 관리를 위해서 PKI 기반 증명서, 바로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 자체는 다 암호화 응립되어 있고 요청자 추적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도 체인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죠.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도 포함된다고. R3 코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결제 완료성 물론 있고 코다 플랫폼을 이미 구현했습니다. 아이디로 노드 관리를 하고 여기 로터리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공정하는 거죠. 이건 공정하는 거. 자, 리플은 컨소시엄으로서 188개 노드로 되어 있고 1500 트랜잭션 퍼 세컨드. 참고로 비트코인은 3.5, 지금 7 정도 올라갔습니다. 공동 원장을 보유하고 있죠. 자, 하이퍼레저. 2016년도 리눅스 재단이 뒷받침하고 IBM 패브릭 등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IBM의 IoT의 어댑트 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컨센서스 서비스는 누가 하느냐? 컨센서스 서비스는 요 하이퍼레저에 있는 메인 노드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각자 하는 거죠. 각자 거래하고 검증은 얘들이 하고. 리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송금을 하면 유럽에서 미국까지 송금하는데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게 자국은행, 국제은행 간 거래, 그 다음에 국내은행 이 사이에 돈도 많이 들고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죠. 자, 블록체인 금융거래로 2, 3초 만에 10분 만에 합니다. 리플이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웨이가 있고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마켓 메이커가 그 거래 상대장을 매칭해 주죠. 자, 이러한 그 리플은 마운틴 곡수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비잔틴 장군 문제를 회피하면서 결제 요청 완료 청산 동시에 진행됩니다. 소위 멀티 시그니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 리플이 B2B라면은 스텔라는 B2C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 은행 청산 시스템이 R3CV가 계속 지금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죠. 한국도 신한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등장하죠.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이 블록체인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얼굴, 거래죠. 분산원자, 신뢰라는 얼굴, 그리고 인터넷 2.0, 권력이라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프라이빗을 쓸 것이냐, 퍼블릭을 쓸 것이냐, 컨소시엄을 쓸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일단 맨 밑에 데이터층이 있어요. 데이터 블록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P2P 네트워크로 묶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전파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 비전된 장군 문제를 푸는 합의 알고리즘을 풉니다. 그걸 그리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죠.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약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위에서 수많은 응용이 일어나는 이것이 블록체인의 구조가 됩니다.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아이오타, IoT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만든 아이오타의 탱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래와 검증이 분리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거래와 검증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면 문제가 뭐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거래하는 두 거래만, 앞에 두 거래만 검증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래하려면은 앞에 두 개의 거래만 검증해라. 이것은 마치도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비슷해요. 앞에 기러기 따라서 날아가면 다 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탱글 네트워크를 보면은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확산됩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앞에 두 개가 이렇게 검증이 오는데 이렇게도 검증이 되고 이렇게도 검증이 되죠. 그러면 참여자가 많을수록 많은 검증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뭐 돈은 안 주는 거죠. 내가 거래하는데 거래하려면 돈 내라는 건데 거래와 합의가 일치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양자 컴퓨팅 대응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 3중 해시 함수를 동원했다는데 요거는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IoT나 스마트 시티 등 소액 거래에 최적입니다. IoT 디바이스 내에 하드웨어로, 펌웨어로 내장도 가능하죠. 그래서 스케일링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패러독스 관계로 떨어집니다. IoT 닷탱글은 스케일링 돼서 올라가죠.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권력 분산이 목표가 아니고 거래 검증이 목표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IoT가 하는 이와 같은 검증 방식을 확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oT는 인더스트리 4.0의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고 독일은 추진하고 자, 이제 암호화폐는 시작에 불과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야죠. 블록체인의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디지털 암호화폐, 두 번째는 탈중앙형 컴퓨팅 인프라, 거래 플랫폼, 탈중앙형 데이터베이스, 공유된 분산 회계 원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오픈소스 하드웨어, 금융 서비스 시장, P2P 네트워크. 그런데 모든 서비스의 공통은 신뢰 서비스라는 거죠. 즉 증명 기반의 신뢰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합의 내 증명을 맨 처음 합니다. 작업증명, 권한증명, 지분증명, 합의를 하기 위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Proof in Consensus죠. 그 다음은 서비스로서 증명입니다. Proof as a Service입니다. 자산증명, 소유권증명, 실제로 서비스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비스 내 증명합니다. 혼인신고, 장애파상, 상품거래 등이죠. 예. 그래서 Proof in a Service, PI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밑으로 갈수록 기술이 중심이고 위로 갈수록 서비스로 가고 상위로 갈수록 수많은 혁신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나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모든 걸 흡수하고 있죠. 자, 스마트폰은 디지털 지갑 역할을 하고 있죠. 디지털 민증 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셀프-서버린 아이덴티티, 그래서 자기 주권 신분을 만듭니다. 온라인성의 신분 질환의 마지막 단계는 집중형, 연방형, 유저 센트릭을 거쳐서 셀프-서버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주권 신분은 아래와 같은 10계단으로 만들어져요. 크게 봐서는 Security, Controllability, Portability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덴티티 솔루션으로 쇼카드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죠. 블록체인 활용 영역에 대해서는 임명한 에트리 연구위원께서 암호화폐, 신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 다음 공공보안, 이게 신뢰죠. 산업응용 신뢰죠. 그리고 결제거래 다 신뢰입니다. 자, 블록체인과 금융이 지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블록체인 응용 국경 초월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랜딩 로봇은 시애틀에서 P2P 대출을 하는데 뭘 가져가냐?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현실값 설명을 하죠. 블록체인 금융을 통해서 탈중앙화로 원가 절감하고 연결로 24시간 운영하고 투명성 증대로 사기를 방지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터넷 관리를 하죠. 홀버튼 스쿨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학업성 지도 상황을 기록하고 학력 증서를 인증하는데 이것은 수정이 안 되죠. 타임스탬프와 하쉬 값으로 인해서. 시큐어키는 신분인증 비즈 서비스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블록체인 디지털 신분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IBM 하이퍼레저 기반입니다. 자, 이래서 오프라인 신분증의 문제, 다양한 활용의 근간이 되는 문제, 블록체인 신분증, 이제 이것이 여권, 졸업증명서, 성적표 다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으로 판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 패션 위크에서 이제는 칩을 내장한 신상 의료 상품을, 요게 블록체인 칩입니다. 그리고 이모젠 힙은 새로운 신곡을 발표할 때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에 발표를 했죠. 소유권을 따라서 전체 과정이 추적됩니다. 블록체인 공증을 합니다. 스탬퍼리는 공증인이 필요한 문서 공증 서비스를 하죠. 어디 하냐? 블록체인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공증을 합니다. 자, 해시태깅하고 타임스탬프 찍으면은 조작이 안 되는 거죠.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은 필라멘트는 설비 목록을 탈중앙해 가지고 자산을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자, 네오도 같은 일을 하죠. 삼성과 IBM의 어댑터도 분산식 인터넷 구축을 하고 있죠. 블록체인이 IoT하고 만나서 사물 인터넷 설치 유지 보수 점검하고 시스템 안전을 보완하고 계약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 사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모여서 협력업체에서 들어올 때 이 추적 관리를 뭐로 하느냐? 바로 블록체인 가지고 하게 되죠. 블록체인은 농업하고도 만나서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라멘트는 스마트 농장에서도 자산의 정확성을 보상해주고 있죠. 이력 관리가 다 되는 거죠.
자, 블록체인과 무역 혁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보면은 실물이 움직이고 금융이 움직이죠. 자, 실물과 금융이 움직이는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화주 비용, 항정 비용을 블록체인으로 다 없앴습니다. 머스크하고 IBM 하이퍼레저가 그 일을 했죠. 한편 이 금융거래에서도 바클레이가 LC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해서 전체 대금 5%의 서류 작업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무역을 블록체인은 에스토니아의 전적 시민증, 그 다음에 펠로우 마이 보트를 해서 블록체인 가지고 엔드투엔드 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탈중앙화. 그래서 블록체인은 드디어 일상 정보를 통합해서 정책 추적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제와 수구인 민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블록체인 민주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1.0은 화폐였다면 2.0은 금융입니다. 세 번째는 3.0 계약, 4.0 사회가 되죠. 수많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명감은 기존 화폐를 대체 가능하다. 라가르드 IMF 총재, 비트코인은 브라우저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버블이고 폭락할 것이다. 명감이 있습니다. 금인가 버블인가? 예, 버블이면서 금입니다. 버블 속에 금이 들어. 바로 지금 이와 같이 블록체인은 여하튼 하이퍼 사이클의 피크에 있습니다. 혼돈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낫 함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죠. 여기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회는 불간섭의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선제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하자. 혼돈의 바다에서 우리 미래 정책은 과거 신기술 역사 교훈이 있죠. 빌 게이츠는 PC 메모리 64KB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래 신기술의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개별 기술보다 사회적 가치,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무슨 기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체적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왜 우리가 신뢰 기술이 필요한가 그게 중요하죠. 현재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두나라 함 정책의 규제 샌드박스로 가야 된다. 그럼 뭐 중요하죠? 버스 운전자가 중요하죠. 정책 책임자가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정책 책임자. 그리고 블록체인 정책으로서 제가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카드, 암호주식, 암호자산화, 암호바우처.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4차선의 핵심 인프라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신뢰 기술을 바탕으로 정물일치의 신뢰, 데이터의 신뢰가 제공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미래 스마트 산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혁신 성장을, 블록체인이 신뢰 분배를 만들어서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상생 국가 모델이 되겠습니다.